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물병 이야기를 맡은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인제 주제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생활 관리, 이제 음식 관리, 운동 관리 이렇게 저희가 정해 봤고요. 이 우리 인제 물병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쭉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평소에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물어보지 못했던 병에 관한 이야기들 인제 이런 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어떤 특정 질병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또 노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 그래요. 특히 음식이라든가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 뭐 바로 채팅창에 질문 남겨 주시고요. 뭐 강의랑 상관없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올려 주셔도 제가 보고 중간에 혹시 뭐 답을 해 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중간중간 또 답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노년 생활이 사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30% 가까이가 이제 노인 인구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인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인제 옛날하고 쪼끔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뭐 65 세를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기준점으로 삼는데, 옛날 65 세랑 지금 65 세는 또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65 세를 꼭 노인이라고 불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노인 인구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노화라는 게 사실 그 누구도 그 피해갈 수 없는 뭐 당연한 이제 뭐랄까 사실이랄까 뭐 인제 그런 건데, 좀 더 건강하게 그 노년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을 올려 놨는데, 인제 보시면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컴퓨터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고, 되게 인제 노년기에는 이제 병을 한두 개씩은 다 이상 갖고 있기 마련이다 보니까 뭐 약도 먹게 되고 또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되고, 인제 이런 일상생활들을 얼만큼 잘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이제 먹는 이야기랑 운동 이야기 이제 두 가지 위주로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인제 막 질문이 막 올라왔네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하는데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 섭취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인제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간헐적 단식이 정말 도움이 돼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뭐 무조건 이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일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방법 자체가 사실은 살아오면서 그동안 쭉 해왔던 생리적인 식이요법하고는 쪼금 다른 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이게 뭐 끼니를 시간대에 맞춰서 먹다가 인제 갑자기 시간 뭐 인제 뭐 안 먹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먹고, 혹은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안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먹는 시간 짧게 만들고, 인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기한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잘 이제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야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그동안 해 왔던 거와 너무 갑작스럽게 반대, 뭐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을 하다 보면은 또 인제 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정말 도움이 되니까 꼭 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쪼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화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느냐? 소화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따로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인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든가 인제 요런 요령을 이제 본인이 터득해 가는 방법이 인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인제 제가 먹는 이야기부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통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해 봤는데, 이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제 사람들이 먹는 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데요. 이게 65세 이상, 75세 이렇게 나눠 보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은 뭐 엄청 부족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죠. 특히 인제 75세 이상 되면은 권장되는 에너지 섭취량보다 좀 적게 먹는 편이고,
단백질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50 권장량의 50, 60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충족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칼슘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게 이제 우리나라 노인 식생활의 어떤 특징으로 보통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도 좀 섭취량이 적고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B 계열 비타민 B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리보플라빈이 좀 유난히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섬유질 섭취량도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에너지 섭취량은 좀 부족한 경향이 있고 단백질은 상당수에서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칼슘은 가장 이 섭취가 적은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비타민 A나 리보플라빈은 좀 적은데 나트륨 이게 소금기죠. 이게 짜게 먹는 습관이 인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돼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양 상태가 좀 나쁘고 특히 노인의 여성에게서 영양 부족이 좀 더 심하다. 인제 보통 인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곡류나 나트륨 섭취는 좀 과잉인데 비해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계열은 이제 쪼끔 부족한 이런 불균형한 식사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칼슘을 많이 먹자. 그다음에 비타민 A와 리보플라빈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고 단백질은 평균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지만 상당수 노인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되겠고 연령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나 영양 섭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잘 맞춰 가야 되겠고 나트륨은 이제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음식을 싱겁게 먹는 이제 노력들이 쪼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게 인제 단백질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강조되는 그 영양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 단백질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노인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간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 년, 20년 넘게 우리나라 영양학계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가 적은 건 아까 위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면 건강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몸무게 킬로그램당 대개 한 1 에서 1.2 그램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근감소증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먹게 원합니다.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아주 심각한 질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한 킬로당 2 그램 정도면 이건 양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양을 줄여야 됩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단백질이 인제 콩팥을 쪼금 더 파괴하는 이제 더 부시는 막 부서뜨리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서 좀 더 양을 줄여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백질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자 그런데 뭐 1 일당 뭐 몸무게 킬로그램당 얼마 이러면 인제 우리가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볼까요? 되게 체중이 한 50 킬로그램 나가는 건강한 노인이라 그러면은 한 1.2 그램 정도를 먹는다고 치면은 한 60 그램. 한 70 킬로그램 되는 분이라 그러면 한 84 그램 정도 되니까 되게 뭐 한 60 에서 70 킬로그램 사이 나간다 그러면 한 80 그램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80 그램의 단백질이 얼만지 저도 사실 지금 뭐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제 요렇게 따져보면 그전에 아까 제가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감소증 환자 노인들은 쪼금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요즘에 굉장히 의학계에서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인제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는 근육이 그냥 뭔가 이렇게 물건 뭐 이렇게 힘을 내고 뭐 들어 올리고 빨리 걷고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근육이 그런 외에도 더 많은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근육량이 줄면 줄수록 불리하다. 건강에 더 불리하다. 인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제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제 성호르몬의 감소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량의 부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량의 부족 요 세 가지를 이제 많이 꼽습니다. 뭐 성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건 나이 들면서 당연한
결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확하게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진단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악력을 잰다든가 근육량을 측정을 한다든가 뭐 보행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체크하기 좀 어려우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다. 이게 어디 뭐 장을 봐 가지고 오는데 '아유 무거워서 좀 누구한테 들어 달라고 해야겠다.' 인제 이런 게 생긴다든가 방 안에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아유 저기까지 밖에 나가기가 거실까지 나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고 일어나려면 뭘 좀 붙잡고 겨우겨우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든가 최근에 낙상 경험이 있다든가 넘어진 거죠. 이유 없이 넘어진 거. 그 뭐 당연히 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고 뭐 어디 걸려 넘어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힘이 없어 갖고 주저앉아 갖고 넘어지고 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가 인제 5개 중에 4 개가 포함된다 그러면은 근감소증이 우리가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제 어떻게 먹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근감소증이 없는 일반적인 노인들 한 60 에서 70 킬로그램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분이 한 80 그램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 80 그램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세 끼로 나눠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아침에 대략 한 제가 일기 임의로 나눠 봤어요. 아침에 한 25 그램, 점심에 27 그램, 저녁에 28 그램 먹으면 전체가 대략 뭐 한 80 82 그램이네. 80이 아니라 82 그램 정도 이렇게 인제 좀 맞춰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닭가슴살 100 그램 정도가 한 23 그램 정도 되고 소고기, 살코기 100 그램 소고기, 살코기로 100 그램이 어느 정도냐면요. 요게 인제 한 탁구공 크기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한 20 에서 22 그램 정도 되고 생선, 고등어나 영어 인제 요거 작은 거 한 토막 정도가 100 그램 정도 아니 큰 걸로는 반 토막 정도가 되는데 요런 게 한 20 에서 25 그램 달걀 하나가 6 그램 정도, 두부 한 모가 20 이거 상당히 많죠, 두부. 두부 인제 3분의 1 모든 한 8 그램 정도. 우유에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도 한 6 그램 정도 되고 우유를 인제 발효시킨 이게 요거트 같은 것들도 인제 상당량이 있죠. 콩에도 인제 예 단백질이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달걀 2 개는 한 12 그램 정도 되고 우유 1 컵에 6 그램, 그릭 요거트 먹으면 한 10 그램 요게 한 25 그램 정도 만들고 점심때 인제 소고기 장조림 조그맣게 한 덩어리 먹고 밥 한 공기 밥에도 이게 어느 정도 들어 있으니까 콩밥 같은 거 뭐 해서 먹으면 좋겠죠. 채소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한 요게 한 27 그램 정도 한 25 그램 가까이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두부 반모에 고등어 한 토막 정도 먹으면 28 그램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만들면은 인제 한 80 그램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단백질들을 좀 나눠 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단백질 근원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인제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비타민 A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가 보통은 얘가 그 눈의 망막에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A는 면역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피부나 점막의 이런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인제 피부가 늘어지고 점막이 안 좋아지면서 뭐 입이 까끌까끌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좀 필요한데 비타민 A는 동물성하고 식물성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동물성은 이제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그다음에 식물성은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인데 베타카로틴은 주로 인제 이런 그 색깔이 들어있는 야채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권고량이 하루에 한 600 에서 70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좋은 급원들을 한번 볼까요? 장어 한 100 그램이 이거 장어는 굉장히 많죠. 장어에 비타민 A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계속 나왔던 달걀도 비타민 A량이 함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유도 비타민 A가 꽤 있죠. 그다음에 유제품인 치즈도 꽤 됩니다. 그다음에 식물로 보면은 식물성으로는 당근이 굉장히 많죠. 고구마도 꽤 있고 시금치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깻잎이나 쑥갓에도 상당히 양이 들어 있고 호박이나 브로콜리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럼 한 600 에서 7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만들려 그러면은 하루에 당근 반 개 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정도 그다음에 달걀 하나 먹고 우유 한 컵 정도 먹으면은 일일 비타민 A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녹황색 야채라든가 인제 달걀,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을 잘 드셔도 충분히 비타민 A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는 에너지 대사에도 필요하고 얘도 마찬가지 피부나 점막 건강에 필요하고 얘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이런 데도 중요한 이제 비타민이 되겠는데요. 리보플라빈 권고량이 대개 한 1.2 에서 1.5 밀리그램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소고기 100 그램이 소고 100 그램에 아까 탁구공 하나 정도 크기라 그랬죠. 한 0.2 정도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달걀 계속 달걀 나와요. 달걀에 한 0.25 정도. 우유도 계속 나오죠. 우유도 상당히 많죠. 0.3, 0.4. 요구르트 이게 유제품인데 여기도 많고 치즈 유제품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에도 이것도 상당량이 들어 있네요. 고등어 100 그램 정도에 한 0.3, 0.4 생선, 연어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고등어나 연어처럼 좀 이렇게 살이 큰 이런 생선들은 요 리보플라빈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 있다 봅니다. 버섯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좀 들어 있고 콩에도 들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유 2 컵에 달걀 2개 먹고 고등어 100 그램 정도 먹으면은 한 1.5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임의로 식단을 만들어 봤는데 뭐 달걀, 우유, 고등어 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마 보시면은 '아 요런 음식들을 꾸준하게 잘 먹어야겠구나.'라는 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칼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은 우리나라는 참 칼슘 섭취량이 이 노인들 칼슘 섭취량이 낮은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유제품 잘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인제 유제품 섭취량이 우리나라가 좀 적은 편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유제품 섭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인 인구에서 유제품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유가 왜냐면 어 우유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인제 소젖이잖아요.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젖인데 소젖에 들어있는 이 우유에는 그 단백질 성분 중에 우리 위나 장에서 얘를 소화해서 분해해 내는 효소가 원래 없어요. 원래 이게 송아지들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사람은 소젖에 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없어요. 근데 없는데 어릴 때부터 자꾸 먹어 버릇하면은 이제 그게 자꾸 생겨요. 몸에서 생겨서 그 효소가 생기면은 얘를 이제 분해해서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을 하면은 어른이 돼서도 전혀 문제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어릴 때 유제품을 안 드셔 버릇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인제 칼슘 섭취를 하려면은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으란다 그래서 먹으면 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다든지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일본은 왜 안 그러냐 일본은 낙농 산업이 옛날부터 발달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 연세 드신 분들도 우유라든가 유제품 많이 드시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칼슘은 아시겠지만 뼈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요. 근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 가지고 뭔가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힘을 주려 그러면 요때 칼슘 분자를 가지고 칼슘을 가지고 요게 인제 근육의 이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은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생성한다든가 근력을 유지해야 되는 칼슘이 좀 필요합니다. 네 칼슘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인제 뭐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쪼끔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700 에서 800 정도라고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냐면 우유 200 밀리짜리고 조그만 거 요거 한 팩 있잖아요. 요게 200 밀리인데 요게 한 200 에서 250 정도 들었어요. 요구르트 작은 거 하나가 180 에서 250 치즈 20 그램 정도 요게 한 슬라이스 치즈로 한 2장 정도 될 건데 이게 한 120 에서 150 정도 들어가니까 상당히 많죠. 그러면 얘 말고 우유 말고 들어있는 게 뭐냐면 생선류 중에 다 아시겠지만 멸치라든가 뱅어포 그다음에 통째로 먹는 작은 생선들 요런 데에도 칼슘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못 먹겠다 그러면은 이런 멸치라든가 뱅어포, 뼈째 먹는 생선 요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콩이나 두부. 이게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제 요런 콩으로 만드는 두부라든가 요런 거에도 칼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음식들을 적당히 잘 섞어서 만들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700 그램 정도 700, 800 밀리그램 정도를 만들어 보면 아침에 우유 한 컵 정도 먹고 그다음에 점심때 두부 반모를 먹고 저녁때 멸치볶음 또 반찬으로 넣어서 먹고 간식으로 요구르트 하나 정도 먹으면 되게 한 800 밀리그램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는 게 인제 상당히 필요하다. 이제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쪼끔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우리나라는 너무 밥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밥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밥을 좀 줄이고 대신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서 다양한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요게 하나 필요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트륨 섭취량이 소금 섭취량이 많아서 좀 짜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지 말도록 싱겁게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제 제가 어디 다른 데 강연을 가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유럽에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에도 하여튼 외국 유행 여러 번 여행을 많이 가 봤는데 외국 음식이 나는 한국 음식보다 더 짠 것 같더라. 왜 우리나라 음식을 자꾸 짜다 그런지 모르겠다." 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제 실제로 나트륨 섭취량, 소금 섭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트륨 섭취량으로는 압도적으로 1 등입니다. 1 등이고, 그다음에 인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 수준의 한 2배 정도가 넘죠. 보통 6 그램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데 우리는 보통 한 12 그램 정도를 먹으니까 굉장히 섭취량이 많은데,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하게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인제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그렇게 짜게 먹다고 하는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짠 것처럼 안 느껴지지?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제 첫 번째는 음식만 먹는, 그러니까 인제 만들어 놓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얘를 밥이랑 같이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밥 없이 그냥 갈비찜을 했는데 밥 없이 갈비찜만 먹는다. 불고기를 했는데 갈 이 밥 없이 불고기만 먹는다. 혹은 무슨 뭐 매운탕을 했는데 밥 없이 매운탕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얘가 달라지죠. 우리는 밥이랑 먹기 때문에 쪼끔 짠 기가 있어도 당연히 얘가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짠 걸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짜다고 잘 못 느끼는 인제 요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찬 거는 인제 별로 안 좋아하고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짠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김치찌개를 끓여 놓고 밥이랑 이 김치 뜨거운 거 이렇게 먹다가요, 이걸 놔두고 식은 다음에 먹으면은 엄청 짜요. 그러니까 인제 뜨거울 때 먹으면은 이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문화가 좀 뜨거운 거를 많이 먹는 문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보다 덜 짜게 느껴지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짜다는 거죠. 그래서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싱겁게 먹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드시면 좋겠지만 고기가 힘들다 그러면 콩,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당연히 좋고, 하지만 고기가 절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고기는 절대 나쁜 음식은 아닌데 다만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이런 분들은 육류 섭취량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살코기 위주로 기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쪄서 먹거나 이렇게 기름을 좀 빼고 먹는 거. 적당한 양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유제품 섭취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걸 자주 드시는 거 좋죠. 근데 만약에 '음식 섭취에 나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인제 그러면 적당한 영양제 보충을 하시는 것도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나이 드니까 당연히 이런 거 먹어야지.'라고 '영양제 같은 거 당연히 먹어야지.' 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무슨 비타민제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떡할까?' 그러면은 대신 요런 비타민이라든가 요런 영양제를 좀 같이 드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권고를 받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상의를 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제 질문 들어온 거를 한번 볼까요? 여행 간다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네. 당뇨가 걱정이 돼서 밥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다시피 하는 분이 계신데 노년기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냐? 어 나이가 들었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얼마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보통은 전체 영양소 섭취량의 한 50% 정도는 탄수화물로 가져가는 거를 보통 많이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단백질을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지방을 한 20% 정도로 보통 이렇게 권하거든요. 이제 많이 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 50에서 60 정도까지도 권하는데,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요즘에 굉장히 탄수화물을 나쁜 영양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비만, 체중 관리하는 데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에서는 탄수화물도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안 먹는다라는 거 하는 거는 좀 그건 쪼금 문제가 있고 다만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뇨병이 걱정이 돼서 만약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제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곡기를 끊는 거는 인제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지수. 당지수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급속히 올라가는 정도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이 급속히 올라갔다가 또 급속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 확 떨어진다고 해서 그 스파이크, 가시 모양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걸 혈당 스파이크 막 인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혈당이 급속히 올라갔다 급속히 떨어지는 거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 음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거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보다는 낮은 음식을 로 인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면 좋은데 당지수 높은 게 뭐가 있느냐? 밥이나 감자인데 밥은 예를 들면은 흰 쌀밥은 혈당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제 뭐 현미라든가 잡곡밥은 천천히 올라가요. 좀 고런 당지수가 낮은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죠. 감자랑 고구마를 비교하면 우리가 고구마는 좀 달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감자는 약간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떨어집니다. 감자가 당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잡곡밥이나 보리밥, 현미밥이 쌀밥하고의 차이, 감자랑 고구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네.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당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지수가 쪼끔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어 곡식을 빻아 가지고 빻았다는 말은 뭐냐면 섬유질을 다 잘라낸 거예요. 다 쪼개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갖고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떡, 밀가루로 만드는 거 빵. 이런 음식들은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밀도도 높으니까 칼로리도 높고.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 먹는다 그러면 떡이나 빵보다는 통밀, 통쌀, 통보리 요렇게 통곡류 위주로 해서 드시는 거는 괜찮다. 그럼 어느 정도 먹느냐? 그러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한 50% 정도는 이거를 먹어도 충분하다. 그 정도는 먹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도 부자님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하는데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콩, 두부, 생선 뭐 인제 요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요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헐적 단식도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또 하나 네. 승환씨 님 요거 볼까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노년기에 고기 섭취는 필수인 거죠. 그런데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고기는 제가 많이 드시도록 사실은 드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되거나 이제 그럴 때 아니면은 어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거 권합니다. 인제 이유가 있는데 콩이나 두부나 인제 요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도 소위 말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중풍 같은 병의 위험이 많이 높지 않으니까 인제 그런 건 충분한데 육류 섭취는 사실은 저는 왜 그걸 권장하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육류 섭취량이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근육량이 줄어든 걸 근감소증이라고 했는데 근감소증을 극복하려 그러면 결국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년기 때 근육을 많이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단백질 중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우리가 인제 고르 진짜 어려운 말로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인제 그거를 우리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가지 브랜치드, 가지 고리 아미노산 뭐 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런 게 뭐 주로 인제 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우유에도 들어있고 인제 이런 육류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야 근육 생성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고기 섭취는 필수는 아니지만 뭐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단백질들 충분히 드시면 되는데 드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고기를 드시는 거 저는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운동 얘기들이 쪼금 있는데 운동 얘기는 좀 이따가 인제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초록TV님 것만 먼저 하나 볼게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 모두 정상인데 우유와 유산균만으로 만든 그릭 요거트와 양배추와 물을 먹고 혈당이 180으로 올라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럴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를 먹어 이게 뭐가 잘못돼서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은 올라갑니다. 혈당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다만 인제 어 그 뭐 식후 혈당이 식후 30분 혈당이 20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내당능 장애라 그래 가지고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쪼끔 떨어져 가지고 이제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식으로 봤을 때 양배추랑 그릭 요거트인데 뭐 그릭 요거트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얘는 설탕 하나도 안 넣었는데 얘가 뭐 당분이 없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여기도 어느 정도 당분은 들어 있습니다. 우유 안에도 당분은 좀 들어 있고요. 특히 양배추 같은 데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채소 자체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채소는 탄수화물이 없는 게 아니라 얘도 당분을 갖고 있어요. 특히 양배추 같은 거나 무 같은 거 먹으면 달큰하잖아요. 이런 맛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들이 혈당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식후 혈당, 식후 30분 혈당에 180 까지 올라왔다. 이게 문제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인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 정기적으로 당화혈 색소 검사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혈당 유지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릭 요거트랑 양배추, 무 음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요렇게 드시면서도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해 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운동 이야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사실 굉장한 고민인데요. 뭐 이렇게 이런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제 요런 운동 시설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그런데 인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신체 활동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신체 활동 중에 우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획한 구조화된 신체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해야지.'라고 딱 만들어 놓고 하는 신체 활동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3 킬로 5 킬로를 뛴다든가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 거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는 요런 거를 우리가 운동, 영어로는 exercise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 지금 말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에 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걸어 다닌다든가 요런 것들 다 신체 활동. 이런 운동도 신체 활동의 일부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운동이라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신체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다. 필요하다. 인제 이렇게 봅니다. 운동은 보통 저희가 인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으로 산소를 소모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는 운동들이죠. 달리기, 걷기, 자전거, 수영 이제 요런 운동들을 말하는 거죠. 오래 하면 막 숨이 차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요런 운동들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강한 힘으로 근육을 왁 써 가지고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뭐 역기를 든다든가 아령을 든다든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강하게 키우는 인제 이런 운동입니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합성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유산소 운동 이건 저항성 운동이라고 나누기 애매한 지점들의 운동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계단 오르기. 계단 한 1 층부터 한 10 층까지 올라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1 층부터 10 층까지 올라가면 한 2-3 층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4 층, 5층 올라가면은 인제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인제 숨이 헉헉거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죠. 그러다가 인제 8, 9층 올라가면은 다리 한 걸음 떼기가 무거울 정도로 아프고 한 10층 올라가고 나면은 다리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 근육과 허리 근육을 하는 동시에 이런 운동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쪼끔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조금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정확하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능력의 한 60 에서 70% 이내로 운동을 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고 한 70% 이상 80% 이상으로 자기가 맥시멈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운동 그 수준 강도를 유지하고 하는 운동들은 이제 저항성 운동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고 중간 단계 한 70% 내외 정도는
복합성 운동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하는 운동이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요. 어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라든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저 뭐죠? 뭐 폐질환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모든 병으로 죽는 요거를 1로 놓고 자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다 좀 떨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예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니까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두 운동은 사실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를 가장 권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사실 그런 운동이라고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합니다. 걷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인제 제가 걷기만 하는 거를 가지고 인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이 걷기만 가지고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걷는 것만 갖고는 사실은 더 충분한 운동을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더 운동을 해 봐라." 인제 보통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걷기만 가지고는 체중 감량이 좀 어렵다. 인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평소에 별로 안 걷는 사람하고 많이 걷는 사람들하고의 건강에 대한 효과를 보면 요건 인제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싹 모아 가지고 결과를 합쳐 보니까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걷기만 해도 사망 위험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안 걷고 맨날 앉아 있고 출퇴근을 그냥 자가용으로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는 많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에 좋더라. 그래서 많이 걷는 것만 해도 좋다. 그런 거죠. 자 많이 움직이기만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신체 활동의 그냥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난 따로 안 하는데 그냥 단순 신체 활동만 많은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신체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조화된 운동이라고 뭘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많이 내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건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거는 심장학회에서도 권고하는 거고 되게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운동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할 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해라." 또는 "고강도 이상을 주당 75분 이상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주당 150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일 주일에 5번 운동한다 치면은 한 번에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일 주일에 3번 한다 그러면 한 번에 50분 정도 하면 주 150 분을 채울 수 있겠어. 이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중강도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고강도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강도는 뭐고 고강도는 뭐지 이게 인제 잘 모르잖아요.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유산소 운동에서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를 어떻게 재냐면 어 자기 나이대에서 어 최고 내 심장이 뛰는 거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강도를 정하는데요. 보통 중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라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 공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220 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70 세다 그러면 최고 심박수 내가 1분 동안에 뛰는 최고 심박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220 에서 70 빼면은 150, 150 정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 심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강도라 하면은 약 한 70% 정도가 되는 거죠. 70% 정도면은 150에 70 이니까 보통 한 110회 이상 115회 정도 고 정도가 이제 중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0 세면은 대략 따져 보면 고는 좀 당연히 높아질 거고 50 세다 그러면 한 분당 한 125회 정도는 돼야지 중강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운동을 하면서 재보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럼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심장이 이게 심박수가 요거 맥박이 얼만큼 뛰는지를 요거를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냐?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그렇게 운동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가 보그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운동을 할 때 가벼운 노래 정도가 그러니까 인제 '아 요 정도는 내가 생각해도 좀 가벼운 운동이네.' 요렇게 느껴지는 정도. 이게 뭐냐면은 뭐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저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책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산책한다? 이건 저강도. 그런데 중강도는 뭐냐면 이건 쪼끔 약간 힘든데 요런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가 중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옆 사람 하면서 걸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걸어가면서 "야 어제 우리가 그래 가지고" 근데 노래는 못해. 노래까지는 못하지만 약간 가벼운 대화 정도 가능하다. 요런 정도는 인제 중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고강도로 가면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요런 느낌이 들면은 요건 고강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운동하면서 그냥 대화도 못해. 옆 사람하고 "야 시키지 마. 나 말 못해. 아 아." 요건 고강도. 그러니까 막 뛰는 거죠. 아 아 아 요렇게 뛴다 요런 거는 고강도라는 거죠. 등산하면서도 막 옆 사람하고 "아이고 야 그래 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걸은 등산 요건 중강도. 하지만 헉헉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고 막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가팔라? 아이고 말도 못 하겠네." 요건 고강도. 요렇게 운동 강도를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힘든 느낌이 드는 이런 정도의 운동이 중강도인데 요거를 주당 150분 정도 해야 된다. 인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인제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근력 운동으로는 이제 가장 최고 내가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 들면은 쿵 내려놓고 다 더는 못 들겠다. 요거를 우리가 딱 한 번 드는 최대 인제 반복수라고 해서 인제 최대 근력이라고 하는데 요걸 1RM이라고 1R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중강도는 요 1RM의 한 50 에서 70% 정도니까 대략 따져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뭔가 역기를 든다든가 아령을 들 때 한 번에 한 15 번에서 20번 사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팔굽혀 윗몸 일으키기를 뭐 한 고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이제 맥시멈에서 고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지를 하시면 중강도 운동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제 운동 관련된 질문들 쪼끔 한번 잠깐 볼까요? 김두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뭐가 있냐면은 통증을 참고서라도 계속해야 되느냐, 통증이 없을 때까 이거는 확실한 거는 통증이 있으면은 운동을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이나 인대에 지금 무리가 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금 공복 유산소로 달리기를 한 지가 지금 한 몇 달 됐는데 최근에 인제 무릎 통증이 이건 인제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무릎 통증이 좀 생겼는데 지금 한 열흘째 쉬고 있는데 마침 폭염이 오고 아침에 막 너무 덥고 뭐 장마라고 비도 그랬고 핑계도 생겼지만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아플 때 참고 운동하는 거는 그 손상된 부위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절대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마음도 부자님이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 위험하지 않느냐?" 혈압이 있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한꺼번에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이 오히려 혈압이 순간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 환자들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근데 고혈압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진료 지침을 보면은 고혈압이 잘 조절되는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혈압 조절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단지 그냥 움직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혈압 조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이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인제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쪼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있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다 마찬가지인데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심장 근육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그 원하는 그 요구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심근괴사가 일어나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어 스텐트를 넣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스텐트 넣고 보통 2달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이런 무리한 운동들은 절대 금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천천히 유산소 운동 위주로 천천히 하면서 운동의 강도나 부하를 쪼끔씩 올려야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김밥최고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 이게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있는 분 많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은 중요한 거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이 쿵쿵쿵쿵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뼈로 칼슘이 많이 인제 들어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야. 골다공증은 세 가지인데 칼슘 섭취량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섭취한 칼슘이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몸 안으로 많이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비타민 D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흡수된 칼슘들이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가려 그러면은 체중 부하 운동, 영어로 웨이트 베어링 exercise라고 부르는데 몸이 쿵쿵 이게 체중이 실리는 운동, 예를 들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뭐 달리기를 뛰기를 한다든가 계단을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이런 운동들은 필요한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골다공증도 많지만 관절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이런 체중 실리는 운동들을 하면은 이제 관절의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체중 실리는 운동들을 적당한 선에서, 너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요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평지를 걷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행 간다님께서 이런 말씀 올려주셨는데 "악력이 수명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게 맞나요?" 근데 그 사실은 왜 그러냐면 수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은 뭐 악력이 진짜 꼭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악력은 근감소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근감소증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사실은 근감소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근육량을 생각하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든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육량만이 아니라 근육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 근지구력, 그다음에 한 번에 힘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근육의 힘, 요런 것들이 중요한데, 악력은 근육의 힘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력이 떨어지면 근력이 떨어졌다고의 대표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면은 근감소증이 있다고 보고, 근감소증이 있으면 당연히 수명이 사망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많고 근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 수명이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력과 수명이 악력이 적으면 수명이 무조건 짧다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악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근감소의 위험이 높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 인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 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근력 운동에서는 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연속해서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연속되지 않은 날 하는 게 좋고, 요런 게 스쿼트라고 하는데 요런 게 하면 좋고, 이거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요거 하시면 돼요. 요게 제일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인데요. 뭘 짚고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거. 요런 것들을 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런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좋고, 사실 제가 제일 권하는 건 계단 오르기입니다. 제가 사실 물병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비만 치료할 때도 얘기하고 근육 운동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건데, 계단 내려가는 거 말고요. 내려가는 거는 사실 무릎 손상이 관절 손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하진 않는데, 계단 오르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거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두세 층 이상은 올라가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한 번에 한 8번에서 12번 정도, 한 10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뭐 한 3번 정도 반복하는 거, 요렇게 하시면 제가 권장드립니다. 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도 보존이 되지만 근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낙상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젊음 유지, 이게 인제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을 비교했던 건데요. 근력 운동을 했더니 젊은 사람들만큼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뭐 근력도 유지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근력 운동하면은 충분히 보존이 된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운동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균형성 운동입니다. 이건 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제가 제일 권하는 건 한 발석이에요. 한 발 들고, 이거 사실 젊은 사람들 잘 못합니다. 근데 한 발 들고 서 있는 요런 것들은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다음에 뭐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까치발이라고 하죠. 요렇게 걷고, 요즘에 뭐 태극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은 몸의 균형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런 운동들은 낙상을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하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요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도 좋죠. 스트레칭이라든가 요가, 체조, 이런 운동들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주면서 운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운동들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 운동 방법을 좀 요약해 보면, 유산소 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당 150 분에서 150분 이상 하고, 근력 운동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는 근력 운동을 주당 한 2-3회 정도,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하시면 네,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노년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음식 관리, 운동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 봤고요. 네, 질문 올라온 건 제가 다 답을 드린 것 같죠?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는 아마 아산병원 선우정 교수님께서 또 해 주실 거고요. 저는 그다음 달, 그러면 아마 9월 달쯤 되겠네요. 9월 달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